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6명 발생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600명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신규 확진자 556명, 이 중에 국내 발생이 541명이고요. 해외에서 15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죠. 서울 201명, 경기 172명, 인천 17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390명이 나왔고요. 부산에서 25명, 대구 23명, 경남 20명, 충북 16명 등 비수도권에서 151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발생 비율이 72.1%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이 줄었습니다. 153명, 그리고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자, 교수님, 500명대 아래로 내려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수치? 예, 여전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오늘 하루는 다소 줄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백신 접종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향후 한 달 정도만 지금의 속도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지금 수준의 확진자 상황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다소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백신 접종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전체 대비 백신 접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거하고 확진 양상을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확진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좋은 양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가 500명대 아래가 아니라 확진자가 556명. 자, 이 가운데 백신 1차 누적 접종자 현재 얼마나 됩니까? 네, 1,0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어제 우리가 방송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차 접종 기준으로. 그리고 어제 1,05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무리하면서 인구 대비 20.6%가 어제까지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완료를 했는데요. 이 속도대로라면 상반기에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게 1,300만 명에서 1,400만 명 정도 접종을 마무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백신 공급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1,500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는 것도 충분히 이 속도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긍정적인 것이요. 저희가 예측을 늘 신규 확진자 다음 주 주말 정도 되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이런 질문 드렸었는데 이제는 백신 접종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라는 이런 식의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관련해서 이 목표한 그 접종자 수는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부터 체크를 해보죠.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그리고 5인 모임 금지를 3주 동안 더 연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방역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전 국민 대비 한 20% 정도만 한 번 이상 접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7월 4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설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백신 접종이 이 상태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전제해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거리두기는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월 4일 이후부터는 가능한 한 다중이용 시설 집합 금지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사적 모임 금지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정도가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사적 모임 금지가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발표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해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 지난주 정도에 앵커의 질문을 받고 전망하기를
지금의 거리두기, 이제 뭐 강 기자님도 추가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거리두기 형태로는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고 이제 시작이 될 때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앵커한테서 받았을 때 당장 완화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백신 접종이 생각만큼 속도감 있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당장으로는 제가 이것을 약간 정정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백신 접종이 지금만큼 속도감 있게 일어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신 접종이 불과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어납니다. 어제는 백신 접종이 하루 만에 얼마 일어났느냐 하면은 100만 명이 넘게 일어났습니다. 역대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서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거의 전 국민 대비 1.9% 정도, 거의 2%에 육박할 정도로 백신 접종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 기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6월 말까지는 1,500만 명, 심지어 백신 공급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저는 최대치를 약 1,700만 명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명에서 1,700만 명, 심지어는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은 적을 경우에는 34%에서 많게는 37%에 이르는 인구가 접종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속도감 있게 백신 접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두기 개편이 거의 마지막이고 이 거리두기 개편이 종결이 되고 나면은 제가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개편이 될 때는 상당한 폭의 제한 조치가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방역 상황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그런 가운데 오늘 12일부터 서울형 상생 방역 사업으로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에 한해서 한 달 동안의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이 뭐 한 20% 정도 1차 접종자 비율이 20%를 넘긴 했지만 너무 좀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립 정도로 생각합니다. 중립.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서울시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게 만일에 전면 확대 조치를 한다 이랬으면 제가 강력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전체가 아니라. 그리고 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한 다음에 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시범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충분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백신 접종이 거의 전 국민 대비 20% 수준에 와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변곡점은 25% 부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25%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씩 정도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 정도 되면은 거의 25%에는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서울시가 전면 확대 조치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 이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의 방역 상황이 온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중립 정도, 그러니까 한번 지켜볼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시범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조건이 있군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종사자들은 2주마다 PCR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군요.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요. 얘기해 주셨다시피 일주일 전보다 백신 접종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 그 자녀 백신 예약하는 알림이 왔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바로 신청한다고 했는데도 이미 다 이게 예약이 끝났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 중에도 그런 경험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겠다라는 동기가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어제 백신 접종 시작된 지 105일 만인데 짧게 짚어보죠. 우리나라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의료 인프라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작년에 독감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2달도 안 됐는데 거의 3천만 명 정도를 접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콜드체인이 병위원회에서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공급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민 입장에서 접근성이 좋은 병의원들이 동네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의원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량 접종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네. 있는데 이제 그 인프라의 힘이 이번에 발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건 뭐 저희 TBS 코로나 특보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설대호 교수님과 제가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백신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검증도 되지 않은 내용을 과장되게 보도한 언론 내용을 계속해서 네. 비판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하려고 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이 부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남는 잔여 백신 같은 것들을 쉽게 원하는 시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약간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분위기 조성에 좀 도움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져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를 이용한 잔여 백신 앱 같은 것도 개발이 되었고 또 일반 병의원에서도 60세 미만이지만 순서가 안 된 시민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 백신을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는 조짐을 보였고요. 근데 그 아이디어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그냥 30대 남성들에게 예비군 민방위 대상인 30대 남성들에게 선착순을 받는 조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과처럼 희귀혈전 부작용이 예.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백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시민들 중에서 접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킨 거고요.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네네. 되는 상황이 생겼고 더 크게는 방역당국이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예.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주춤주춤 머뭇머뭇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마음을 신뢰를 하지 못했던 그렇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열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고우면 하지 말고 뚝심 있게 밀어붙여도 충분히 대한민국 시민들이 백신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겹쳐져가지고 예. 이렇게 백신 국면의 완전한 반전을 이룰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저희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예. 덧붙이고 싶은데요. 강 기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공공앱과 관련한 거, 의료 시스템. 이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강 기자님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를 더 언급한다고 하면 하나는 국민의 수준. 이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형태 수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리 국민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접종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물꼬가 터지니까 굉장히 이제는 옛날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지적하셨는데 질병청, 옛날에 초기의 질병청은 굉장히 주춤거렸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질병청을 굉장히 질타하면서 심지어는 질병청의 책임자 이름을 들먹이면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아주 극도의 비난을 할 정도로 제가 아주 몰아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이 이제 그런 태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국민이 보내는 신뢰, 또 거기에 힘을 얻은 질병청,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하루에 100만 명씩을 접종하는 이런 국민에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1차 접종자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데이터도 이제 제법 쌓였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바탕으로 접종 이상 반응 얼마나 나타났고 또 주로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10일 기준으로 이상 반응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1차와 2차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신 743만 8천여 건, 그리고 화이자는 470만 5천여 건이 접종이 되었는데요. 10일 기준으로.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0.46%, 그리고 화이자 접종자의 경우에는 0.2%가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패턴이 우리 데이터로도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설 교수님과 제가 여러 차례 2번 맞는 백신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주로 1차와 2차 중에서 1차의 이상 반응이 강하고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 중에서 2차의 이상 반응이 강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이상 반응 신고가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에 이상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하신 분들이 화이자 접종하신 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보다 이상 반응 수치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통계는 무엇이냐면 연령별로 또렷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까지 이상 반응 신고율이 1.9%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정작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 신고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백신 접종에 예정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가 됐든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이상 반응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접종을 하셔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중증 이상 반응이나 혹은 사망 등등의 부작용을 걱정하셔가지고 백신 접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은 사실은 사망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나 혹은 상관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던가 희귀혈전 부작용과 같은 일들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걱정했던 희귀혈전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건 나타났는데 예. 그분도 빠르게 발견이 되어서 바로 처치를 해서 지금은 완전히 완쾌된 상태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는 지금 통계가 나온 게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나라에서 744만여 분이 접종을 하셨고요. 화이자는 470만여 분이 접종을 하신 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접종 또 2차 접종의 일부분 이걸 다 이제 총괄을 한 거죠. 그러는데 이제 강 기자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경증 부작용 이거는 뭐 우리가 다룰 일은 아니고요. 중증 부작용이라고 할 때 아나필락시스로는 요즘에 거의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중증 부작용이기는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늘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어 왔던 혈전증과 관련한 것인데요. 혈전증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딱 두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뇌정맥동 혈전증, 그러니까 뇌정맥의 큰 정맥에다가 생기는 이 혈전증인데 여기에 1,100만 명 넘게 접종한 분들 중에 딱 한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것, 혈소판이 감소가 되면서 생기는 혈전증. 이게 이제 EMA나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혈전증일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라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넘게 접종했는데 한 명 생겼다는 거죠. 예. 이 두 케이스 혈전증이 다 사망에는 이르지 않고 치료가 되어서 완전히 회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혈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비율이 낮고 심지어 외국에 비해서 10배 이상 낮다 그랬잖아요. 외국인 경우에는 뭐 100만 명에 한 명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1,000만에서 한 명 아니면 2명 정도 생기는 거니까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생길지를 모른다. 그리고 특정 연령군, 젊은 분한테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주저할 필요도 없고 사망에도 이르지 않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까 향후로는 이런 혈전증이 심지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치료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데이터가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접종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이상 반응이라든가 혹은 희귀혈전증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정교하고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또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이미 접종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처음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경과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증이나 혹은 중증 이상 반응은 그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3일이 지나면은 국민비서가 문자를 보내줘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문자를 보내줘서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이런 이상 반응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되고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내를 그대로 따르시면 된다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주가 지나면 또 한 번 문자를 보내줘요. 네. 2주가 지나면 또 한 번 문자를 보내주는 이유는 아까 설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혈전증과 관련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케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라든가 흉통이라든가 지속적인 복부 통증이라든가 팔다리 붓기 혹은 피부에 반점 같은 것이 나타나는지 혹은 진통제로도 듣지 않는 심한 두통이나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즉각 응급실을 찾아가거나 혹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진료를 받기만 하면은 이미 지금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다. 그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CG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가면은 이미 표준화된 처치 방법들을 다 의료진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치를 받으면은 한 케이스 생겼는데 완쾌된 분처럼 전혀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쾌될 수 있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게 맞은 분들이 접종 증명서도 거의 바로 맞고 난 다음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더 이상 백신에 대한 걱정 없이 이제 편안하게 맞으시면 된다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이제 정부 당국은 당초 목표보다 100만 명이 많은 1,400만 명을 상반기에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제 하루만 100만 명 가까이 접종을 했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차 접종이 73만 3천여 명 되고요. 2차 접종이 28만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을 넘었었잖아요. 이렇게 정도로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6월 말까지 원래 우리가 1,300만 명 플러스 알파로 생각했는데 지금 6월 말까지라고 하면 거의 20일 가까이 19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는데 주말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한 14일, 15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만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20%니까 거의 35% 정도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6월 말까지 우리가 낮아도 34%, 좀 많다고 하면은 한 37%까지는 접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얼마에게 접종이 가능하냐 하면은 1,760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백신 접종이 1,760만 명을 맞출 정도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맞기로 하니까 들어올 백신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잔여 주사기, 최소 잔량 주사기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백신에 다소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바로 그 지점, 이걸 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6월 이후입니다. 이제 7월, 8월이 되면 7월 달에는 50대가 접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8월이 되면은 이제 30대 아니면은 20대 뭐 이렇게 이제 접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 분이면 젊은 분들일수록 접종 예약률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로는 백신 접종, 7월, 8월이 되면은 백신은 공급이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예약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걱정이 안 되는데 전체 일정, 9월 정도까지 일정을 보면은 이제 7, 8, 9월에서는 접종 대상자들에게 있어서의 접종 예약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당면한 최고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시점에 보건복지부의 백신 도입과 관련된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또 관료들이 능력을 좀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금 설대우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백신 접종에 예약되어 있는 분들과 지금 현재 공급에 예정되어 있는 백신 사이에 약간의 그 불일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그 얀센 백신이 어쨌든 간에 미국 현지에서 백신 접종 수용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지금 재고가 좀 예. 남아있는 상태라는 뉴스를 우리가 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미 들여오기로 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실무를 보고 있는 관료 공무원들이 조금 좀 리더십과 능력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당겨올 수 있는 백신이 있다면은 어떤 물량이라도 좀 당겨올 수 있는 예. 것을 보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후에 백신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은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그런 능력이라든가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능력들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제가 덧붙이는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7월 이후에는 정말로 국면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백신 공급은 상당히 풍부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접종에 예정되어 있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일부 중에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굳이 여러 가지 아직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은 그리고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전 국민의 25%에서 한 30% 정도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예.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저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근과 관련해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맞춤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혜택들 중에서는 지난주 월요일 정도에 설대우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BTS라든가 예. 아니면 아이유라든가 하는 정부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분들에게 대규모 대면 콘서트를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주최를 한 다음에 네. 그 대면 콘서트에 백신을 접종한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예. 이런 거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접종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접종하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카페라던가 레스토랑이라던가 클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락날락 거릴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정부가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여행을 비교적 방역 상황이 안전한 나라에 한해서 좀 더 자유롭게 푼다든지 이런 자유와 좀 젊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자유와 관련된 접종 혜택들이 예. 좀 더 과감하게 추진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필연적으로 전 국민의 한 70% 정도가 백신 접종 의사가 있고 백신을 또 접종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저는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각 업장별로 페널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클럽을 경영하는 업장 주인이라면은 우리 클럽에 백신 접종 맞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굳이 뭔가 압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네. 업장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사이에 일종의 차별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저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예. 조성한다라는 입장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 기업들과 좀 다양하게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 게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국내선 유상 좌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또 수화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모여서 정부는 이런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그런 경영을 펼치면 결국 20, 30대 좀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좀 맞으려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